하여간 최근에 보면은 그 예를 들어서 그 미국의 그 F-16이라는 아주 상당히 이 좋은 전투기가 있습니다. 그 공중에서 지상을 공격하는데 아주 특화된 비행기인데 우리나라는 그 F-16 비행대들을 슈퍼 비행대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같은 대대인데 보통 24대가 한 대대인데 우리나라에 와 있는 미국 F-16은 31대가 한 대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있는 1개 대대보다 한국에 있는 미군 F-16 1개 대대가 화력이 훨씬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고 최근에 그 산티넬이라는 그 저고도 미사일 그러니까 그 미사일 절체해서 쏘면은 높을 때 때리고 그거 안 되면 중간점에서 때리고 그것도 안 되면 거의 땅에 도착했을 때 때리는 그 미사일을 아마 미국 동맹국 중에서는 한국에 처음 갖다 놨습니다. 그거 얼마 안 됩니다. 그런 것 있고 그리고 MQ-9 리퍼라는 무인 비행기가 있는데 그 비행기가 부대 이름을 가지고 외국에 창설된 것은 한국이 처음입니다. 이런 식으로 작년, 금년 2025년하고 2026년에 유난히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없는 가장 최신 미군 기지가 생기고 가장 최신 무기가 와서 연습하고 있고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중국. 지금 미국이 가장 그 넘버원 위협으로 치는 것이 중국이다.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기 가장 좋은 기지가 이제 한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평택 기지를 자기네 말로 그럽니다. The best, 최고, the newest, 최신, 그리고 the largest, 최대, US Army Base in Foreign Land, 외국 땅에 있는 최고, 최신, 최대의 미국 육군 기지. 그리고 이 무기들이 보통 평택에 와 있고 평택에서 훈련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미국이 한국을 당분간 언제까지 중국이 미국의 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그날까지 이거를 한국을 아주 정말로 소중한 그런 전략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안 그래도 이 주한미군 사령관이 브런슨 사령관이죠. 한국을 네네.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힘을 고조하는 영구적인 지상 플랫폼이다. 이렇게 네네. 또 언급을 해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대만 문제와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앞으로 이 주한미군의 역할은 어떻게 될까요? 예, 여기서 그 영구적이라는 말을 퍼머넌트라는 말을 썼습니다. 퍼머넌트. 그리고 주한미군을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군사용어로 프로젝션 오브 파워, 힘을 투사된 군사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그 자체가 미국하고 하나의 동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군이 어디 나가 있는 게 아니라 미군이 한국하고 같이 있는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브론슨 장군이 이 사람이 그 ROTC 출신인데 아주 되게 지적인 장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 그 육군대학 가가지고 강연을 하는데 한국 지도를 거꾸로 딱 이렇게 비쳤습니다. 거꾸로 놓고 이거 보라 이거야. 한국은 중국, 러시아, 일본하고 제일 가까운 것이 한국이고 바로 그 기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모든 미군의 작전이 거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그 지도를 거꾸로 놓고 생각하면 발상이 다 바뀐다. 지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발상은 바꿔야 된다 하면서 그 한반도를 거꾸로 보여줬는데 이거는 미국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그런 전략 거점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국제 정치 하고 그럴 때 공부할 때 이제 야 그 미국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미국이 여기 있어야 돼? 그냥 강대국 마음입니다. 미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있고 우리가 절대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도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게 국제 정치의 그 원칙이죠. 그런데 지금 미국은 한반도는 적어도 당분간 그러니까 그 당분간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힘이 빠질 때까지 미국이 견제하는데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은 없어라고 하는 그런 땅으로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논의와도 연결해서 좀 봐야 될 사안이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거를 지금 나는 우리나라 현 정부가 전시작전 통제권 얘기하는 그 맥락이 그 왜 하느냐, 그걸 왜 하느냐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주한미군이 전쟁 나면은 전시 지휘를 하게 된 것은 그 첫 번째 이유는 전쟁 나면은 미군이 100만 명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적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한국군이 다 미군이 되니까 북한이든지 누구한테 니네가 전쟁을 일으키면은 미군 100만하고 싸워야 돼. 그러니까 미군이 지휘하는데 그러니까 다 미군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전쟁 억제를 위해서 그 장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시 작전 통제권은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습니다. 전쟁이 안 났으니까. 네. 전쟁이 나야지 전시 작전 통제권이 발동이 되고 미군이 지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무슨 국가의 명예 이런 것이 아닙니다. 명예라 할 경우에도 전쟁이 선포가 돼야지 전시작전 통제권이 생기는데 이게 전쟁입니다라고 이제 확인이 되면은 전시작전 통제권이 생기는데 전쟁이라는 걸 확인해 주는 마지막이 우리 대통령입니다. 한국 대통령 맞아 이거 전쟁입니다. 전쟁 선포해야 됩니다라는 말과 동시에 미군이 지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전쟁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혼자 가서 싸우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평해전 그런 거 터졌을 때는 미군하고 얘기도 안 했습니다. 이거 전쟁으로 봐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고서 이거 전쟁입니다 그랬으면 아마 미군이 지휘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미국하고 얘기도 하지 않은 채로 우리가 가서 싸운 거죠. 그런 식으로 이건 또 국가 자존심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하나 문제는 미국 정부가 우리한테 돈을 주는 건 아닌데 주한미군한테 돈을 줍니다. 네네. 그러니까 주한미군 방위비가 얼마다라는 것을 미국 국회에서 이게 써주고 그걸 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세부 수칙이 있는데 금년도 2026년도 국방수권법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미국 상하원에서 우리한테 그러니까 주한미군한테 요구한 거에 의하면은 1. 주한미군 병력을 줄일 수 없다. 2. 지금 현재 통치 구조를 바꿀 수 없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건. 미국 국방장관이 미국 의회에 나와서 이것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이익이 됩니다라고 증언하기 전에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전시작전 통제권 지금 미군이 여기 와 있는 미군이 얘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 돈 쓰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우리 국회에서 해준 국방비를 쓰기 위해서는 미군을 줄이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미군 줄이는 거는 그러니까 한 사람 줄이라도 비행기 태워 보내야 되니까 비행기 값 들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지금 미국이 국회에서 허락한 국방비에서 쓸 수 없는 돈입니다. 네, 그 미국이 그런 면에서 되게 철저한데 그래서 브론슨 대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2029년 하반기에 얘기하자고 그랬습니다. 2029년 하반기라는 건 뭐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끝난 후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얘기 안 하겠다는 그런 의미죠. 전작권 전환 문제를 보는 기존에 이제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군사 주권의 문제. 전통적인 시각이죠. 아니, 이 대한민국이 OECD 10위권 국가인데 전시의 작전권이 우리에게 없다?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하고 군사 작전의 어떤 주권의 문제에 배치된다라고 해서 계속 전시 작전권을 우리가 가져와야 한다라는 하나의 시각이죠. 근데 뭐 일견 맞는 부분도 있고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시선은 전작권 너무 이른 전작권 전환의 우려를 표하면서 주한미군의 성격과 전시작전권 전환을 큰 맥락 속에서 같이 봐야 한다는 시선이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뉴스에 많이 소개돼서 다들 알지만 네. 우리 달란트 투자 구독자들도 자주 들으셨겠지만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잘 못 들으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또 두 번째 주의자입니다. 이건 단순히 전시에 누가 작전권을 가져오느냐의 1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한반도에 상주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관점의 차이, 주한미군 역할의 큰 변화라는 맥락 속에서 전작권 전환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과거의 냉전시대는 미국이 한국군을 바라보는 시각 혹은 주한미군을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심플했습니다. 북한의 남침을 막아라. 지상 최대 미션 그거 하나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주한미군을 굉장히 방어적인 성격의 방어군으로 규정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어찌 보면 이 한반도에 위치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전략적인 미션은 이 중국의 남하도 막아야죠. 러시아의 이 군사적인 도발도 막아야 되죠. 그리고 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리스크도 막아야 되죠. 거기에다가 전통적인 북한의 이 핵 도발도 막아야 되죠. 그러니까 동북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실은 더 커졌어요. 인도 태평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미국의 리스크들을 주한미군이 최전선에서 적재적소에 수행을 해야 한다라는 게 현재 미국의 인식입니다. 최근에 이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반도 지도를
뒤집어서. 저 거꾸로 해가지고. 네. 저는 그게 굉장한 신선한 지적 충격이었는데 지도를 거꾸로 놓고 쫙 보니까 한국은요. 미국 입장에서 혹은 이 전 세계 어떤 진영의 입장에서 봤을 때 최전선에 위치한 전략적인 국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취재했던 미국 이제 조화의 관계자들은 한국을 인도 태평양의 전략적 플랫폼이다. 말 그대로 이렇게 분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 지도를 거꾸로 놓고 보니까 그 한반도에 위치한 주한 미군이 북한만 방어할 수 없다라는 미국의 입장이 충분히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전작권이 전환됐을 때의 시기는 주한미군은 언제든지 본인의 그 동북아 플랫폼의 목적에 맞춰서 이동하고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주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전쟁의 억지부터 만약에 물리적인 충돌이 남북 간에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까지 그다음에 주한미군이 본토에서 작전 지역에서 우리나라로 적극적인 작전을 전개할 때까지 전쟁의 중기까지 우리 스스로 그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기존의 전통적인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의 의미로도 해석되지만 거기에다가 현대전의 성격이 더 추가되는데 사이버전, 미사일전, 그다음에 우주전 거기에 이제는 뭐 반도체 공급망을 둘러싼 어떤 공급망 전쟁까지 전방위적인 영역에서의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안보망을 구축해야 하는 의미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요구받겠죠. 꼭 북한의 남침이나 전쟁의 위협이 없더라도 주한미군이 이 동북아 플랫폼에서 중국과의 어떤 분쟁에 있어서의 최전선에 투입됐을 때 제1의 동맹국인 한국군에게 미국이 요구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보는 미국이지만 안보를 미국과 떼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 이 3축을 가장 마주하고 있는 인도태평양의 가장 주요한 전략적인 축이 우리 한반도거든요. 그러면 대중국, 대러시아 그리고 대북한과 관련된 미국의 전략적 작전 때 과연 한국군이 요구를 받았을 때 우리는 어디까지 임박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의 아이러니는 우리는 그러기엔 지리적으로 중국과 너무 가깝고 경제적으로 중국과 밀접돼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얼마나 우리에게 경제적인 보복을 해왔는지는 과거 사드 배치 때 우리가 봐왔지 않습니까? 2017년 때부터 어마어마했죠. 네. 그때 제가 그 롯데 관계자들 만나면요. 뭐 거의 대성 통곡을 그러니까 어제까지 정상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거래를 하다가 하루아침에 이 혐한령이 발동되니까 시장은 사실은 민간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네. 민간의 영역도 중국은 한순간에 도변할 수 있는 게 이제 중국 사회주의의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네. 다 쫓겨나왔잖아요. 항상 우리가 그래서 얼마나 이제 중국의 경제 의존도를 앞으로 지혜롭게 줄여나가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느냐가 대한민국 앞에 놓인 어찌 보면 우리 경제와 안보의 생존의 최우선 과제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이 미국이 독일에 이어서 이탈리아 등 이 주요 나토국에서 미군을 줄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주한미군의 최신 무기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어서 화제인데 이번에는 미국의 최신 레이더가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이 그 한국에 첨단 무기를 집결시키는 이유 무엇일까요? 이거는 그나마 우리에게 좀 다행입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주한미군은 과거에 이제 북한 방어군 성격이 강했지만 이제는 이 인도 태평양의 주요 전략의 축으로 성격과 역할이 달라졌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이 엄청나게 중요한 지리적 전략적 위치에 놓여 있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 다층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 체제, 그거를 서포트할 수 있는 이 레이더 시설, 거기에다가 정보 자산들도 계속 들어오고 앞으로 더 들어올 예정입니다. 북한을 감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 동부 해안을 미국 입장에서는 견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극동을 감시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만 해협 문제까지 주한미군이 제1의 전초기지로서 감시를 해야 되죠. 그래서 앞으로 한반도에는 사드를 비롯한 미국의 첨단 자산들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근데 이게 중국을 의식해서 우리가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닌가 한번 사드에 대인 적이 있어서 라고 하지만 학습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중국도 그렇게 한국에 대해서 경제 보복을 했지만 결국 사드 배치를 막을 수 없었어요. 중국 입장에서도 더 이상 한국을 가진 경제적인 보복 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학습 효과로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대신 한반도에 이렇게 중요한 첨단 자산이 들어오면 그건 나름대로 한반도를 방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유리한 전략적으로 유리한 측면도 강해지는 건요. 저는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보셨겠지만 사드가 배치되느냐 마냐의 문제 때 불과 몇 년이죠. 10년도 안 됐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는 이 시민들이 이 두 갈래로 갈렸어요. 한쪽은 아니 한반도 방어를 위해선 사드 레이더 기준 배치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과 또 한쪽에선 시민단체들이 뭐 대규모 시위까지 했잖아요. 그러면서 사드에서 나오는 막 전자파까지 했잖아요. 맞아요. 전자파. 네. 들어놓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전자파에 참외가 병든다. 근데 성주 참외 지금 되게 비싸거든요. 요즘 참외가 맛있습니다. 아, 네. 달란트 투자 구독자님들 참외 참외 많이 좋죠. 드시고 참외가 이뇨작용에도 좋고 이제 또 노화를 방지하는데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성주 참외 많이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성주 참외 비싸서 못 구해요. 없어서 못 먹잖아요. 괴담이잖아요. 아. 근데 그랬던 여론이 이번에 이란 전쟁하면서 어땠습니까? 사드 레이더 기지가 반출된다고 하니까 왜 사드가 반출되느냐 라면서 오히려 국민들이 더 걱정을 하고 불안을 하는 그렇죠. 모습으로 이게 불과 10년도 안 돼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진짜. 한반도에 배치된 첨단 자산들도 한반도의 방어를 높이는 데 많이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단지 이걸 우리가 외교적으로 어떻게 중국을 설득시키느냐라는 어떤 외교적 기술의 문제만이 좀 남아 있는 거죠.